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가 큰 두 가지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유동성 허브 출시 소식입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을 처음 밝혔던 게 지난 2021년 11월 리플 스웰 때 행사였습니다. 1년 반 만에 이게 세상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유동성 허브는 말 그대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 리플 레저 기반의 공간에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매매, 또 스테이킹 등 디파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여기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매매 기능과 요즘 레거시 은행들이 모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이 스테이킹의 기능을 모두 다 리플이 해먹겠다, 이런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는 프로젝트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2020년 12월 SEC로부터 희한한 소송을 당하면서 XRP가 줄줄이 상장 폐지되는 상황을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인베이스 등 미국의 모든 거래소가 XRP를 상폐하면서 미국 내 XRP의 유동성은 사실상 제로가 되는 상황을 목도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들의 진입 기대 시점에 맞춰서 이런 거래소와 은행이 짬뽕된 유동성 허브를 정식으로 구축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미국 SEC로부터 얻은 이 나름의 교훈을 기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리고 비전적으로 상품화시키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제시한 유동성 허브의 강점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자산의 관리를 단순화시킨다. 또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 집계된 가격에 접근해서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는 여러 유동성 장소에 미리 자본을 넣어둘 필요가 없는 편리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거래, 홀딩에 대한 강화된 고객 경험. 리플은 유동성 허브의 강점을 이렇게 4가지 포인트들로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화시키면 기업들이 돈만 넣으면 안정적인 거래부터 스테이킹까지 한 방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트위터와 이토로의 파트너십 이슈입니다. 트위터가 이토로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에 가장 주목할 만한 파트너십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크립토 거래 지원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의미가 엄청 크지만 XRP 홀더들에게 더 관심이 될 만한 상황은 다름 아닌 이토로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토로의 투자자 가운데 한 곳이 일본의 SBI 홀딩스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BI 홀딩스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자 지금도 외부 투자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이 단기간에 아시아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생태계 확장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SBI의 자회사 SBI 리밋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SBI는 사실상 리플의 후견 기업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웅동체, SBI가 잘 열심히 해줘야 리플이 잘 되고 리플이 잘 돼야 SBI가 돈을 버는 그런 선순환의 관계가 이미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SBI가 이토로에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한 파생 효과로 우리나라에 있는 계열사 SBI 인베스트먼트의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코인베이스의 XRP 상장 이전에 이토로를 통해서, 그것도 트위터에서 XRP가 거래되는 상황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크립토 전문 미디어 핀볼드는 XRP의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꽤나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대체로 낙관적이고 XRP가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0.6달러를 돌파한 뒤에 1달러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리플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커뮤니티의 낙관론이 커지면서 XRP가 급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측과 기대가 최근 리플의 실적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 월간 차트를 분석하며 꽤나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 XRP는 720배 상승했고 2021년에는 10배 반등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몇 배나 오르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 오른쪽에는 XRP 0.33달러 저점을 기준으로 10배가 오르면 3.33달러, 100배가 오르면 33.3달러, 1000배가 오르면 333달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숫자이긴 한데 너무 전폭적이다 보니까 다소 비현실적으로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이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에 리플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걸 다투겠다 이런 의지를 이미 공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멘트가 더 관심을 받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SEC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법적 사건 6건 가운데 5건에서 SEC가 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SEC와 코크란 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SEC 패소로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미국 SEC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집행을 통한 규제, 그러니까 일단 소송부터 내고 합의금 뜯어내면 본전이고 소송 이어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고 이런 아주 낡아빠진 방식의 규제 방식을 여전히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SEC가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에 100년 전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면서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SEC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커런시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SEC는 사실상 내분 양상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SEC가 디파이 금융 규제를 중앙화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이건 뭔 또 골 때리는 짓인가 싶은 그런 이야기를 밝히면서 논란을 만들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맘으로 불리기도 하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공개적인 반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는 중앙화 거래소와 디파이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한다라는 SEC의 규제 개정안은 진보가 아닌 정체를 지지하고 중앙 집중화를 강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해외로 추방하고 소멸시키는 결정이라고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생각 안 하고 거래소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이 잘못된 정의를 다른 활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기존 거래소 규정이 디파이에 적용되면 프로토콜을 유지시키는 채굴자와 검증자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이행하기 힘든 표준을 만들게 될 것이다. 과연 디파이 참여자들이 기존의 거래소 또는 딜러 브로커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 같은 정책이 디파이 시장에 적합한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건데 SEC 행태를 보면 이건 대체 뭐하는 뻘짓인지 참 대단하고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상황을 놓고 미국 SEC에 대한 반감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계기가 된 주인공은 비트렉스입니다. SEC는 비트렉스를 미등록 거래소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알고랜드와 오미세고, 대시 등 6개 코인을 증권으로 지목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EC는 투자자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투자한다. 이건 해당 자산이 미국 법에 따라서 증권으로 분류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돼야 하는 이유도 곁들였는데 대쉬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발전이 토큰의 가치를 제고할 거라는 가정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 알고 역시 토큰 강화와 보유자의 성장 기회를 약속하는 등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즉 블록체인의 잠재적인 성장을 토큰 자체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와 가격 하한선 방어에 대한 약속과 연관지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기준이면 민간 프로젝트 팀이 발행하는 코인은 죄다 증권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정도로 맛이 가면 이게 감당이 가능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비트렉스가 밝힌 입장문에 담겨 있습니다. 비트렉스는 SEC의 규제 방식은 집행 조치다. 이런 방식은 미국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혁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EC의 디지털 자산들 중에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뭔지 문의를 했지만 SEC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점도 함께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SEC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코인이 뭔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비트렉스는 해당 코인들에 대한 거래를 지원해왔던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SEC의 주장처럼 저런 코인들이 다 증권이라면 자신들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방조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과연 이게 SEC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미국에서의 반발 상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 렌 로이너는 갠슬러를 반역죄로 기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갠슬러는 대부분의 테러 조직보다 더 많은 피해를 미국에 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얼마 전에도 갠슬러는 암호화폐 트러블이다, SEC는 이미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워런 데이비스는 오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SEC에서 위원장직을 없애고 전무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무이사직에 SEC 위원장 출신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위원장을 대신할 전무이사직은 이사회의 주요 사안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되진 않았지만 이게 발의되고 이후에 통과까지 된다라면 꽤나 재미있는 상황 바라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토록 듣기를 바랐던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날 어쩌면 머지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권 이슈를 놓고 다소 막무가내로 어리바리치고 있을 때 영국의 움직임은 꽤나 전폭적입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 양반도 미국 SEC를 아주 지저분하게 바라보는 입장인데, 아무튼 이 양반이 이번에 영국 재무장관과 미팅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영국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의 법정화폐 결제를 차단하고 있는 건 옳지 않다, 사기 방지는 합리적이지만 전면 금지는 비합리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도 재무장관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헛짓을 할 때 이걸 기회 삼아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영국 행정부의 스탠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특히 블록체인 산업 지원을 위해서 자산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펀드의 토큰화, AI,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 등을 연구하는 기술 실무 그룹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인사들의 면면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JP모건 자산운용의 CEO이자 투자협회 회장인 패트릭 톰슨, 슈로더 CEO 피터 해리슨,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CEO 앤 리차드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암호화폐 중심 지역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아시아에서는 홍콩, 메나 지역에서는 두바이, 유럽에서는 영국과 파리 등으로 설정되고 있는 모습, 이런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미국 SEC의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타깃이 됐고 여전히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게 리플이지만, 글로벌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리플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야마구치 금융그룹 산하 3대 은행인 야마구치 은행, 또 모미지 은행, 기타 큐슈 은행 등이 머니트랩 개인 송금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트랩은 리플레저 기반의 스마트폰 송금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 이 앱을 통해서 사용자는 기존 은행 계좌번호 말고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서도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송금 베이스는 리플레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 야마구치 금융그룹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머니트랩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난 2016년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소개된 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SBI 리플 아시아는 리플과 리플의 강력한 후견인 SBI 홀딩스의 합작 투자 회사인데, 근데 이번에 이 회사가 야마구치 금융그룹을 뚫어버린 겁니다. SBI 회장인 기타오 요시타카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멘트를 지난 2019년에 날리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건 아닌가, 이미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필리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타 PH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거래소는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소에서 XRP를 통해서 지원되는 결제 아울렛의 면면이 꽤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페이먼트 아울렛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들이 화려합니다. 시티뱅크, 도이체방크, HSBC, ING뱅크, JP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레거시 금융의 상징적인 대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리플, 나아가서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소송 리스크가 정리되고 리플의 혁신이 더 확장될 때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슈는 단연 SEC 위원장의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참 내용이 재밌는 게 SEC 위원장이라는 양반이 의회에 출석해서 SEC 입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패트릭 맥켄리 금융위원장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양반은 크립토 친화적인 대표적인 의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맥켄리는 쭈꾸미를 향해서 이더리움은 증권에 속하냐 이렇게 물었고 이에 대해서 갠슬러는 명확한 답변 대신 증권과 상품의 기준에 대해서 다소 현란하게 원론적인 부분만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려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재밌는 멘트도 있었는데 이 CFTC와 규제 관할권 충돌 이슈,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규제권 밥그릇 다툼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증권은 상품 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한다. 다만 SEC의 규제 범위에 상품이 제외됐을 뿐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답변을 제시하면서 정말 이 양반 이런 거 보면 맛이 간 것 같은데 이 CFTC 무용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까지 시전을 했습니다. 쭈꾸미의 멘트처럼 이 모든 게 상품에 해당한다라면 이건 모든 걸 CFTC가 관할해야 되는 것이 이 논리적인 흐름이 되는 건데 이 양반은 지금 증권도 원래 다 상품인데 SEC가 규제하는 범위에서 상품이 제외됐을 뿐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멘트를 던져준 겁니다. 역시나 최대의 관심사는 리플의 증권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격에 나선 인물은 최근 SEC 위원장직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워렌 데이비슨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XRP가 증권이냐라고 물었고 갠슬러는 법정 공방 중이라서 답할 수 없다 이렇게 역시 놀라운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증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낸 상황에서 증권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이 회피성 답변을 제시한 겁니다. 당연히 추가 질문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서 데이비스는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해서 법정 공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아무런 방향성도 제시해주지 않을 거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SEC가 암호화폐 금지를 이야기할 권한이 있는가? 이 부분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리플 소송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리스 코헨의 파트너 변호사 제이슨 고틀립이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나름의 의미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미국 경제의 주요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견해를 취할 수 없다라는 스탠스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아닌 SEC가 암호화폐 금지를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과 영국, 싱가포르, 일본, 케이맨 제도 등의 국가는 미국과 달리 암호화폐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헛짓을 하는 사이에 아싸리 그냥 주요 기업들 모두 미국을 이탈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SEC와 갠슬러에 대한 반감 여론 역시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 트위터 등 SNS 커뮤니티에서는 파이어 갠슬러 이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XRP가 증권이냐고 질의를 하면서 갠슬러를 조졌던 하원 워렌 데이비스는 SEC 위원장직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SEC에서 위원장직을 없애고 전무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무이사직의 SEC 위원장 출신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위원장을 대신할 전무이사직은 이사회의 주요 사안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 렌 로이너의 경우에는 갠슬러를 반역죄로 기소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갠슬러는 대부분의 테러 조직보다 더 많은 피해를 미국에 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양반은 최근에도 갠슬러는 암호화폐 트러블이다. SEC는 이미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놓고 SEC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그때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XRP가 증권인지 여부입니다. SEC는 100년 전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성과 관련해서 XRP가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실제 어딘가에 사용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화, 이 커런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SEC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저장된 이 문건을 보면 SEC가 완전 이상한 개소리를 시전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리플과 리플의 파트너 기업 트랭글로의 ODL 협약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 세부 내용과 더불어서 XRP가 ODL에서 어떻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XRP의 유틸리티성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이게 다름 아닌 SEC에 제출돼 있고 이게 지금 SEC 아카이브에 저장돼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XRP가 유틸리티성이 없다라는 SEC의 주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개소리인 겁니다. 더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계약서의 작성 시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2020년 1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은 2021년 3월 9일입니다. 적어도 SEC는 리플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XRP가 유틸리티적 성격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고 SEC의 소송 기본 전제가 깨졌다라는 점을 SEC 역시 충분히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SEC가 소송 전반에 걸쳐서 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을 바꾸고 그러다가 판사한테 깨지고 이랬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이번 소송 관련 자료로 법원에 제출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약식 재판 결과가 리플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정식 재판에서 이런 상황을 쟁점으로 다루면 충분히 리플 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디튼 변호사는 최근 사법부가 보여준 스탠스를 정리하면서 SEC가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건을 근거 케이스로 제시했는데 먼저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라 넷번 판사가 SEC는 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LBRY 사건에서 SEC의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라고 판사가 거론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규제 당국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한 것, 마지막으로는 보이저 사건에서 SEC의 윤리와 행동이 비판당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행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분별한 규제에 대해서 적어도 법원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를 통해서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걸 토대로 보면 SEC는 리플 사건에서 패소할 것이다. 존 디튼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또 새롭게 등장한 것들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